자, 트럼프가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이 점령군처럼 워싱턴 DC에 와서 상하원을 다 훑어버렸습니다.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을 만난 다음에는 당의 화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협력하자라고 이야기했고, 2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라이언은 이해를 쉽게 하려고 도표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라이언 만난 다음에는 곧바로 상원으로 가서 이 맥코넬 미국 연방 상원 이 다수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회동을 하고 오후에는 전용기를 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폴리티코라는 정치 잡지는 최소한 겉으로는 화합을 시도하지만 라이언과 트럼프는 결코 비슷한 부류가 될 수 없다. 어색한 춤을 추고 있다. 이랬고요. 이 TPP 협정, 그 다음에 이 무역정책, 재정, 이민, 복지,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조율이 필요한데 트럼프의 분열적 선거운동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양측의 공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세금 정책에서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공화당 후보가 확실시된 현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공약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당선 시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11월 본선을 겨냥해서 빈부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는 이 미국 ABC TV 인터뷰에서 공약 재검토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부유층이 나도 세금을 기꺼이 더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9월 세제개혁안에서 부유층을 포함한 전국의 전국민 감세를 내걸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25% 낮추겠다 이렇게 했고, 또 선거 전 돌입 후에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반대했는데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부유층은 과세를 그대로 하게 하겠다. 과세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중산층의 감세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처럼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트럼프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미국 최대의 억만장자 기업가라는 입장에서 생각해오던 부분을 대선 후보가 되기에 어떤 필요한 그런 어떤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맞추어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가 이걸 바꿨다고 오락가락 한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이 추세가, 경제사회 추세가 이 소수 1%를 위한 99%의 사회다. 좀 크게 본다더라도 10%를 위한 90%의 희생의 사회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저소득층, 서민층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아예 그냥 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흐름에 편성해서 아웃사이더에서 지금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만약에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칼라에 담겨있는 한마디로 이 서민 노동자 백인이던 서민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샌더스가 한 공약과 유사한 행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트럼프라는 후보가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그래서 트럼프와 샌더스의 공약은 점점 비슷해져 갈 것이고 지금도 80% 이상 닮았다라고 몇 달 전에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기득권 소수가 아니라 누구나 한 표씩을 가지고 있는 이 빈부격차 확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의 다수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위비를
이 미군 주둔에 대해서 100%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에서 나온 것이겠죠. 한편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팔에서 BAU 미국 국제대학 부총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맹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 인상해야 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 간의 공평 부담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꺼낼 미국의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옵션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나리오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은 협정 내용을 전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 이 발에서는 트럼프는 동맹인 한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한국이 북한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한국을 지키고 지지할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아직 경선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지만은 한미 양국이 공정하게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는 겁니다. 또 한국 정부가 매년 9억 달러 넘게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해서 이래도 더 내야 된다 말이냐 하는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숫자가 9천억이니 얼마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집권 후 테이블에 앉아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0%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100%라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최대치를 말한 것이다. 트럼프는 탁월한 협상가로 일단 최대치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다. 자, 이 말은 100%, 그럼 지금 50%라는 게 19천 한 4,500억 되니까 100%면 한 2조 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도 안 된다. 우리는 60% 하자. 안 된다. 미국 90% 하자다가 한 75%나 70%에서 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몇천억에 한국이 죽고 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요.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는 나라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위한 미국의 정치인들의 현실적인 입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잘 파악하지 못하고요. 파퓰리즘에 가서 반미 이런 걸로 떠들어대다가는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보지 미국은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트럼프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가장 마지막 시나리오다 이야기하면서요. 곧바로 마지막 시나리오로 뛰어들진 않을 것이며 방위비 분담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을 벌일 거다. 즉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 정부가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그때는 우리가 낼 마지막 무기가 철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다. 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 말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다만 한국이나 일본이 미군의 현지 주둔에 관심이 없다면 자체적인 군사력을 증강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이것은 협상을 해봐야 알 대목이다 이랬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돈 좀 올리주라는데 우리 그거 못 올리죠.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야 그때는 갈 수밖에 더 있겠냐.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미군의 이 주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원한다면 조금 더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한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려는 거다. 트럼프는 장사꾼이고요. 장사꾼이 오히려 다루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지미 카트 같은 그런 이상주의자가
현실은 하나도 모르면서 이상에 젖어가지고 인권 운운하는 사람, 또 뭐 고립주의를 지향해 가겠다라는 것이 철학처럼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려운 거죠. 다루기가. 장사꾼은 서로 계산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뭐 이야기하는 계산이 한국이 감당 못할 정도도 아닙니다. 방산 비리 많은데요. 그 방산 비리에 돈 쓰게 하지 말고 차라리 미군한테 좀 주고 우리도 큰 소리 치면서 주둔시키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사꾼 대통령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한국을 버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는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며, 이 말에서 바로잡는다란 말은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어긋나 있다.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어 있고 미국을 좀 서운하게 만들고 있다. 이걸 바로잡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는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이 한국군은 휴전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휴전에 반대한다. 우리 혼자라도 북한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 휴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달래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또 한국군을 20개 사단을 현대화하기 위한 각종 장비, 해군기, 공군기를 제공하고 나중에 공군 제트기까지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 차관을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서 한국 경제를 살려주고, 더 나아가서 미군이 휴전선에 최전선에 배치되도록 해서 인계철선 역할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탁월한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맞서면서, 미국이 한때는 이승만을 드러내서 구금시켜서 옷 뺏겨버리려고 다른 사람을 누구를 앉힐까 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배짱을 가지고 미국에 반대하면서 결국 미국이 휴전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에 끌려다니면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부분은요, 앞으로 트럼프하고의 합의 과정에서도 저는 우리가 발휘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일본을 비롯한 영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한국이 일본하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주는 수순을 밟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역할론, 즉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소한의 압박도 중국에 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2000년 자기 책에서 북한 영변 원자로에 대해서 정밀 타격론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는 위협을 받는다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전략적 계획을 세울지는 앞으로 논의해서 구체화하겠다. 자, 우리가 전략적 의도를 갖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싸움의 절반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은 독재자가 이끄는 위험한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핵 보유국을 스스로 선언했지만 우리는 거부림을 먹거나 소심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고 의회 일각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의심하는 데 대해서는 트럼프는 모든 협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다시 협상을 할 거다. 트럼프는 매우 합리적인 협상가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뭐 오늘 뭐 한국 신문에는 또 뭐 트럼프가 여성에게 디스피스 수영복을 강요하고 미스 유니버스를 개최하고 뭐 50명이 전환 내가 겪은 트럼프 하면서 참 뭐 아주 이 저질의 여자만 밝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묘사도 했는데요. 지금 욕하던 사람들까지 공화당 트럼프 밑으로 다 집결하고 있답니다. 자, 그레이엄 의원은 그렇게 욕을 해놓고 린지 그레이엄이라고요. 상원 의원인데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가장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최근 15분간 전화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트럼프가 매우 뛰어난 유머 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레이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사람 나한테 뭐 후원해달라고 전화했다면서 전화번호를 깐 적이 있고 트럼프가 7월 유세 중에 작년요. 린지 그레이엄은 트럼프의 그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야구 방망이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를 갖다가 반드시 저지해야 될 미치광이라고 하던 이 보비 진달 인도계 전 루이지애나 지사는요. 트럼프가 그래도 힐러리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보수 진영의 암이라고 이야기하던 릭 페리 텍사스 전 주지사도 러닝메이트를 자처했고요. 그리고 이 세계 3대 카지노 재벌인 셀든 알데르슨은 지난 5일 트럼프와 만찬을 가진 후 1억 달러를 후원하기로 했고요. 또 뉴트 깅리치 전 연방하원 의장은 트럼프의 이 러닝메이트 1순위로 거론되는 데 있어서 뭐 자기가 그런 가능성이 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내가 한 말은 전부 제안이고 또 공약은 또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슬림 입국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꿀 수도 있음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도요. 솔직히 시간당 7.25불 임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다가 올려야 한다고도 이야기했고 정말로 부자들 세금은 솔직하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힐러리에 근소하게 접근하거나 앞서는 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